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올해 6차례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선엽 신한금융투자영업부 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시장이 올해는 이날만 바라보고 달려왔잖아요. 네. 아마 새벽까지 좀 긴장감 갖고 지켜보신 분들 많으셨을 저도 텐데. 밤새도 봤습니다. 드디어 올렸습니다. 네, 0.25%포인트 예견된 흐름이었고요. 이제 관심은 그 이후 파월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었는데 총평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0.25%포인트 예상대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는 달리 금리가 범위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처럼 딱 1%, 2%다가 아니라 0.25%에서 0.5%로 이렇게 범위로 설정이 되는 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로금리는 끝난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3년 3개월 만에 제로금리가 끝났고요. 더불어서 오늘 다소 매파적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금리 인상도 얘기가 있었지만 금리 인상 이외에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다 팔면 그만큼 네. 연준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걸 양적 긴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양적 긴축이 다소 이전에는 하반기에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5월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네. 기조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소 매파적인 성향을 지녔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완화적인 발언은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환호했을까요? 전체적으로 지난 12월 연준 이후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금리를 올릴 것인지 또는 어떻게 유동성을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네.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불확실성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의 전망들을 놓고 보면 너무 격차가 클 정도로 앞으로 네.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릴 거다. 또 그렇게 금리를 잘못 올리게 되면 경기가 정말 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었던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향후 전망을 통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으로 어떻게 금리를 올려갈 것인지 네. 명확한 그 경로를 제시했다는 점이 네. 큰 의미가 있고 이 점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시장과 연준의 어떤 시각 차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 예, 이렇게 보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 앞으로의 명확한 경로, 사실 이게 더 관심이었거든요. 예, 그 그렇습니다. 경로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점도표라는 걸 통해서 이제 네. 경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도표라는 건 뭐냐면 오늘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던 연준 의원들이 올해 연말에 이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연말 금리. 그렇습니다. 네. 연말 금리 올해. 그럼 딱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이제 중간값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평균을 보니까 네. 올해 연말에는 현재 기준금리에서 한 1.9%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를 현재 수준으로 환산을 하면 네. 앞으로 연준은 6번의 회의가 남았거든요. 예. 그럼 이 6번 회의 동안 매달 0.25%포인트씩 올리면 1.9%까지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망 또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안 올리고 그다음에 0.5%포인트 확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도 연준은 충분히 열어뒀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네.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연준이 0.5%포인트, 흔히 그걸 빅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상 5월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할 때 앞서 네. 말씀드렸던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0.5%포인트 인상과 네. 그리고 양적 긴축을 동시에 하기는 대단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라면 5월에 0.5%포인트를 인상을 하고 네. 대신에 그때 연준이 지금 얘기했던 양적 긴축은 5월이 아니라 6월이나 7월로 미뤄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불확실했던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의 경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게 좀 투자 심리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빅스 지수라고 불리는 지표인데요. 이 지수는 월가의 공포 지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공포스럽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 지표가 내려가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오늘 이렇게 내린 거 보시면 네. 갑자기 이렇게 크게 내린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연준의 어떤 그 회의 이후에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이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연준이 매파적이었다라는 것보다는 연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에 대해 더 점수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연준의 고민이 읽혔던 대목이요, 바로 성장률입니다. 네. 네, 뭐 물가는 이제 연말에 뭐 한 4.3% 이제 오를 거라고 이제 크게 이제 전망을 했어요, 인상 전망을. 근데 경제 성장률은 이제 4%에서 2.8%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인플레이션 파이팅 엄청 할 거야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경계심이 복심에 깔려 있다고 보는데 시장에서 그걸 모를까요? 그래도 환호를 한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 전망은 낮췄고 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렸으니 이것만 놓고 보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니 시장에선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지표는 그동안 연준이 했었던 전망이 현실적이지 않았었고 시장은 이미 저 정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지수 하락이라든가 또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미 성장률도 많이 낮아질 거고 또 물가 상승도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연준이 제시한 저 지표는 현실화돼서 시장과의 간극을 많이 좁혔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연준이 생각하는 게 거의 이제 같아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인상하게 되면 혹시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을까. 이걸 흔히 얘기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2.8% 정도면 최소한 경기 침체는 아니거든요. 오늘 연준 의장께서도 얘기를 하기를 현재 수요가 굉장히 튼튼하고 네. 노동시장도 좋다는 점을 강조를 따라 놓고 보면 경제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건 맞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정도로 네. 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는 데 대해서 안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준의 발표가 앞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우선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매파적인 성향이 여전했다는 점을 놓고 보면 시장에 반영되는 것들은 일단은 이것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파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장을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더 내려가지도 않겠지만 많이 또 튀지는 않는 어떤 쉽지도 않은 박스권 시장을 그렇습니다.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예. 네. 자,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5월부터 이제 양적 긴축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그게 또 한번 우리 증시에도 좀 변수가 될 뭐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흡수되는 것 자체가 금리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동성 흡수를 하게 되는 두 가지 조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5월 정도의 당시에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면 그 부정적인 영향은 덜 하겠죠. 궁극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조치들은 이미 예견이 된 거고 그에 따라서 그 당시 시기에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에 네. 미치는 영향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물론 뭐 이주열 총재 이달 말에 임기 끝나고 누가 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 인상 기조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은 한국 시장에도 향후에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 거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네. 한국의 기준금리도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전망치가 1.9%로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연말 되면 우리하고 어떻게 좀 붙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스텝을 맞춰서 우리 경제를 또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미국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 신흥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오늘 파월 그 의장의 멘트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뭐 힌트, 투자의 틴트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성명서 문구를 보면 이전에 성명서에는 반드시 들어갔던 내용들이 뭐냐면 미국의 경제 경로는 네.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 그 문구가 전부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국 경제는 더 이상 코로나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리오프닝 관련해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또는 통화정책 경로도 더 이상 코로나가 아닌 네. 실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시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기업들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좀 뭐 숲보다는 좀 나무를 보는 전략 뭐 이런 걸 좀 가져도 좋지 않은 뭐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ETY 이선엽 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